1장. 이별 한강의 마지막 노을. 꼭 가야겠냐? 아버지, 거기서는 혁이가 학원 대신 숲에서 뛰어놀 수 있대요. 저도 좀 쉬고 싶고요. 쉬는 건 죽어서 하는 거다. 거기 가면 뭐 대단한 게 있을 것 같으냐? 사람 사는 곳 다 똑같아. 내 형은 주말마다 건물 관리하느라 땀 흘리는데 너는 도망치는 거야. 인천공항으로 향하기 전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거실 창가에 서 계셨습니다. 은퇴 안경 너머로 보이는 아버지의 눈은 늘 그렇듯 속내를 알 수 없었습니다. 자수성가한 이들의 특징입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패배로 여기는 습성이 몸에 배어 있으셨죠. 아버지의 짧은 물음에는 수만 가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물려받아야 할 가업에 대한 기대, 형과의 미묘한 재산 분배 문제, 그리고 4살 손주 혁이와의 이별. 하지만 저는 대답 대신 캐리어 지퍼를 천천히 올렸습니다. 한국에서의 제 삶은 이미 효율이라는 이름 아래 질식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민준아,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 엄마가 비상금 조금 챙겨준 거 잊지 말고. 어머니는 손수건을 만지작거리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뒤에서 차가운 금색 태 안경을 쓴 형 민석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떠나는 것이 형에겐 좋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결정은 모두를 위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2장. 스톡홀름의 첫 공기, 유령이 된 가족. 민준, 번호가 없으면 휴대폰 개통도 인터넷 신청도 안 된다는데. 우리 지금 유령인 거야? 조금만 참자. 이게 이 나라의 방식이래.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한국이었으면 벌써 다 해결됐을 텐데. 우리 정말 잘한 걸까? 아를란다 공항에 내렸을 때 우리를 맞이한 건 영하의 기온보다 더 차가운 침묵이었습니다. 지혜는 혁이를 품에 안고 낯선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감동은 잠시였습니다. 이민자의 첫 관문인 국세청 스카테베르켓에서 우리는 거대한 벽을 만났습니다. 퍼쇼눈메르, 즉 개인 식별번호. 이것이 없으면 스웨덴에서는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사회보장번호 또는 우리나라의 주민번호와 같은 겁니다. 신청서입니다. 결과는 2주에서 8주 정도 걸릴 겁니다. 직원의 무심한 답변에 지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번호표를 든 채 차가운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여기선 저는 그저 이름 없는 외국인 노동자 1번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장. 디지털 감옥, 뱅크 아이디를 찾아서. 다행히 스웨덴 사람들은 영어를 잘해서 장보고 물어보는 건 어렵지 않아. 그나마 그게 위안이야. 여기는 현금을 거의 안 쓰고 카드만 받아서 편리한 점도 있지만 지금 우리 카드가 한국 카드라 조금 불편해. 다른 사람들과 달리 계속 비번을 입력하거나 직원이 신분증을 요청하기도 해. 스웨덴은 현금 없는 사회입니다. 2025년 현재 스웨덴의 현금 사용률은 전체 거래의 1% 미만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뱅크 아이디라는 디지털 통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은행 계좌를 열고 뱅크 아이디를 발급받아야만 비로소 인간다운 삶이 시작됩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카드를 내밀 때마다 혹은 온라인으로 생필품을 주문하려 할 때마다 인증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한국보다 일 처리가 오래 걸린다는 건 예상했지만 막상 겪어보니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보다 훨씬 더 간단하고 빠른 인증 방식이 편한 점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거기 가면 뭐 대단한 게 있을 것 같으냐? 4장. 숫자가 말해주는 이민의 무게. 지혜야, 한 달에 손에 쥐는 게 43,000크로나 남짓이야. 월세 18,000크로나 내고 나면. 마트 물가도 장난 아니야. 닭가슴살 한 팩에 15,000원, 유기농 달걀 한 판에 7,000원. 우리 정말 잘 살펴보며 살아야겠어. 아버지가 세금을 도둑맞는다고 하신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 연봉이 72만 크로나. 한화로 약 9,4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제 눈을 의심케 한 것은 실수령액이었습니다. 소득세로만 30%가 넘게 빠졌고 주 정부 세금과 지방세가 줄줄이 찍혀 있었습니다. 2025년 스웨덴의 평균 세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32%에서 52%까지 올라갑니다. 한 달 실수령액은 43,000크로나, 약 56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월세 1만 8천 크로나를 내고 나면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은 2만 5천 크로나. 한화로 약 325만 원 정도였습니다. 서울에서는 이 돈으로 아이 학원비와 생활비를 내기에도 빠듯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게 평범한 중산층의 삶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아버지가 상가 건물을 관리하며 내던 종합소득세를 도둑맞는 기분이라 표현하셨을 때 저는 그저 배부른 소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제 노동의 절반을 국가가 가져가는 것을 보며 비로소 아버지의 그 서늘한 눈빛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5장. 장남의 전화. 아버지의 건강. 어느 날 밤 형 민석에게서 국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엔 평소처럼 건물 임대료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형의 목소리에는 긴장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정기 검진을 받으셨는데 혈액 검사 수치가 좋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사가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했다고 했습니다. 형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저는 그 뒤에 숨겨진 불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형, 제가 들어가야 할까요? 아직은 괜찮아. 검사 결과 나와봐야 알지. 괜히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형의 말투는 여전히 냉정했지만 이번만큼은 동생을 배려하는 마음도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스톡홀름의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한국까지는 비행기로 14시간. 지금 당장 달려가도 내일 아침에야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 처음으로 두려웠습니다. 지혜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일단 결과를 기다려보자.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아버지의 은퇴 안경 너머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6장. 혁이의 첫 유치원 페르스콜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는 밖으로 나갑니다. 혁이가 오늘 숲에서 지렁이를 봤대. 한국에 있었으면 지금쯤 학습지 풀고 있었을 텐데. 유치원비가 20만 원밖에 안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아. 우리가 이거 보려고 온 거잖아. 세금이 아깝지 않네. 한 달 만에 드디어 혁이의 유치원 자리가 났습니다. 페르스콜라. 스웨덴의 유치원은 한국처럼 영어 단어를 외우거나 숫자를 배우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부모가 아침에 일을 하러 나가면 아이들은 타가소처럼 이곳에 맡겨집니다. 교육이나 학습보다는 사회성과 집단 생활을 먼저 배우는 곳입니다. 개인보다는 단체, 경쟁보다는 협력을 중시하는 문화가 어릴 때부터 시작됩니다. 선생님의 말대로 혁이는 진흙탕 속을 굴렀습니다. 데리러 갈 때마다 흙을 파거나 놀이터에서 노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한겨울에도 아주 극심한 추위가 아니면 아이들을 밖에서 활동하게 하고 낮잠도 유모차에 태워 밖에서 재웁니다. 처음엔 당황하던 혁이의 얼굴에 한국에서는 본 적 없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스웨덴의 유치원 철학은 명확합니다. 자연 속에서 놀며 배우는 것. 자연에서의 경험과 단체에서 튀지 않고 무난히 함께 생활하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집 근처 공공 유치원은 무료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받는 국가 보조금을 그대로 유치원에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에서 혁이가 다니던 영어 유치원은 월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것도 평범한 수준이었습니다. 지혜가 혁이의 옷에 묻은 진흙을 털어주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7장. 명절의 우울, 영상통화 너머의 풍경. 아버지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괜찮으신 거죠? 혁아, 할머니 잊어버리면 안 돼. 민준아, 아버지는 괜찮으실 거야. 약 드시면서 경과 지켜보신다니까 너무 걱정 마. 엄마, 제가 들어가야 할까요? 아버지 얼굴 좀 보여주세요. 추석 아침 거실 텔레비전으로 한국의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큰형수와 누나들이 분주하게 음식을 차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은퇴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얼굴이 조금 여위신 것 같았습니다. 거긴 송편도 없지? 밥은 제대로 먹고 사냐? 돈 모자라면 말해. 쓸데없는 고집 피우지 말고.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검사 결과 이야기를 들었기에 더 애틋하게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화면에 얼굴을 바짝 대며 혁이를 부르셨습니다. 어머니는 갑자기 늙어 보이셨고 걱정하시는 마음이 화면 너머로도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집안엔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시차는 8시간. 한국은 저녁이고 여기는 낮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었지만 부모님의 시간을 훔쳐온 것 같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큰 누나 미영이 나중에 따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요새 많이 우시더라. 아버지 건강이 사실은 안 좋아. 가끔 전화라도 자주 해줘. 매형 송서방도 덧붙였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후회는 하지 마라. 우리가 부모님 챙길 테니. 작은 누나 서연은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아버지가 서재에 혁이 사진을 놓으신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서재와 거실에는 우리 가족 사진과 손자 손녀들 사진이 다 있었습니다. 혁이 사진은 그 중간에 있었는데 아마 가장 어린 손주라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8장. 아파트 조합, 낯선 공동체의 규칙. 조합 회의가 다음 주 목요일이래. 우리도 가야 해. 회의? 뭐 하는 건데? 아파트 공동관리 문제 결정하는 거. 눈 치우는 것부터 난방비까지 다 같이 정한대. 스웨덴의 아파트는 한국처럼 재산 가치나 부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공동 거주 지역에 가깝습니다. 소유는 하지만 아파트 전체에서 자기 지분만큼만 소유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스웨덴의 아파트들은 각각 아파트 조합이 있습니다. 그 조합이 자율적으로 건물을 운영합니다. 한국의 반상회처럼 정기적인 회의와 보고가 많았고 결정도 함께 했습니다. 개인주의 국가라고 생각했는데 공동체적 집단주의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아파트 조합의 위원들은 주로 오래 사신 분들입니다. 각자의 직장 후에 운영하거나 전문직을 은퇴하신 후에 재무, 보안, 시설 등 여러 부문을 나눠 운영합니다. 입구의 눈도 함께 치웠습니다. 성탄절이나 정기 청소 후에는 피카, 스웨덴의 커피 문화입니다. 커피와 다과를 나누며 거주민들끼리 얼굴을 익혔습니다. 지하 1층에는 공동 공간이자 게스트 하우스로 쓰이는 곳이 있습니다. 회의나 피카를 할 때 이곳을 사용합니다. 하루는 그곳에서 피카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거주민들 대부분이 나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개인주의와 사생활 보호라는 점에서 이웃끼리 큰 교류나 방문은 없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편했습니다. 스웨덴 사람들은 첫인상이 차갑고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나면 친절하고 도와주려는 마음이 진심이었습니다. 순박하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우리 아파트 거주자 중에는 우리처럼 외국에서 이주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외국에서 태어나 여기서 교육받고 사회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국적도 다양했습니다. 폴란드, 이란, 중국, 인도 등. 스웨덴도 이제는 다문화 사회였습니다. 9장. 아버지께 쓰는 편지. 아버지, 이케아 나라라서 모든 걸 직접 사서 만들어요. 저 여기 와서 처음으로 제가 직접 혁이 침대를 만들었어요. 어느 날 밤 직접 조립한 이케아 책상 앞에 앉아 아버지에게 메일을 썼습니다. 아버지는 중학교를 나온 뒤 공장에서 일하며 돈을 모으셨습니다. 가난과 배고픔 속에서 의류 사업을 일으키셨습니다. 동생과 함께 동업으로 회사를 키우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우셨을까요? 저는 그 돈으로 유학을 갔고 아파트를 샀고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버지의 땀의 의미는 몰랐습니다. 이케아 침대 하나를 조립하는데 4시간이 걸렸습니다. 설명서를 보며 나사를 하나하나 조였습니다. 완성된 침대에 혁이를 눕히며 아버지가 저를 위해 만들어주셨던 모든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메일을 보내고 이틀 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내 메일 보시고 한참을 혼자 계시더라. 말씀은 안 하시는데 표정이 좋으셨어. 10장. 여운, 바다 건너 들려오는 노래. 민준아, 거기는 날씨 어때? 혁이는 잘 지내고. 엄마 다 잘 지내요. 혁이도 유치원 잘 다니고 있어요. 아버지 건강은 어떠세요? 알았어. 우리도 건강하게 잘 있을게. 너무 걱정하지 마. 스톡홀름의 긴 겨울이 지나고 백야가 시작될 무렵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민은 장소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재배열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며칠 뒤 어머니를 통해 사진 한 장이 전송되었습니다.
서재 책상 위에 제가 보낸 혁이의 진흙투성이 유치원 사진을 액자에 넣어 두신 아버지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은퇴 안경을 쓰고 계셨습니다. 뒷모습만으로도 그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땅을 딛고 서 있지만 같은 그리움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이민자를 위한 스웨덴어 수업 SFI의 모든 단계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스웨덴의 직장 문화는 한국과 달랐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면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 안녕히 가세요라고 서로 인사하며 눈치 보지 않고 일어섭니다. 휴가는 개인과 가족을 중심으로 쓰는 것이 당연하고 이를 존중하는 것이 문화입니다. 여름이면 대부분 3주 이상 휴가를 떠납니다. 육아휴직도 짧게는 몇 달, 길게는 1년 가까이 쓰고 돌아와도 복직이 보장됩니다. 아직은 이 모든 것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세금의 절반을 내고 얻은 것이었습니다. 형 민석은 여전히 주말마다 건물 관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큰 형수는 세 자녀의 학원 스케줄을 관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누나들은 부모님과 조카들을 챙기며 바쁜 일상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선택, 각자의 삶이었습니다.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느끼는 이 평온함이 혁이가 숲에서 웃는 그 순간이 후회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을.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여러분의 이민 경험이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응원합니다. 본 채널의 이미지와 영상은 AI로 제작되었으며 대본은 AI의 도움을 받아 확장 작성되었습니다.